행정학 체육지입니다. 기본이론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행정학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있잖아요. 1887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가 어때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양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그렇죠? 근데 이 행정학이라는 게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경영이라든지 정치학, 주변의 정치 이런 것들과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러한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영인 것 같기도 하고 정치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야, 행정학의 정체성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파트가 이 섹션 2 행정학의 정체성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과 경영을 먼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비슷한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보다는 이따가 유사점이 좀 적긴 해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이라는 거는 제가 포인트를 잡을게요. 먼저 목적이 여러분 공익이에요, 공익.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다양한 주체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시민사회, 정치 집단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양한 주체라고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다양한 주체죠. 특히 이제 여기에 시민사회라든지 시장, 마켓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협동한다는 뜻이에요. 네, 협업 속에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관리 활동은 뭡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행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안에 여러 가지 관리의 요소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 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리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부라는 건 하나의 조직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직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 관리도 중요하다. 조직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활동이다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주체들과 협동하면서 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이다. 네, 아주 짧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 정부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정부의 그 모든 활동. 자, 그다음에 경영이라는 거는 약간 달라요. 보시면은 사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경영이라는 것은 행정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자기의 어떤 순이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익을 위해서 기업이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행하는 게 이제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거나 관리 활동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돼요. 경영이라는 것도 관리 활동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영도 여러분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관리, 돈 관리, 조직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돈 관리, 아니면 사람 관리, 아니면 조직 관리, 다 관리를 한다는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살펴봤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활동이에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하고 협동하면서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이고, 경영이라는 거는 기업이 사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나 관리 활동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겠죠? 경영이라는 것도 조직 내에서 협동을 하긴 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끼리 협동도 하겠죠? 그래서 경영도 협동을 하기는 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양자의 유사점인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사점이 차이점보다는 개수가 적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요령은 뭐냐면 유사점을 그냥 빨리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이점은 이해만 했으면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행정학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압박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양자의 유사점이라고 했는데 능률적인 관리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라? 능률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학에서 능률적으로 해라는 거는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껴서 하라는, 돈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가성비 있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 모두 동일한 조직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 구조가 양자 모두 관료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료제라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모양의 조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 피라미드 형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개의 양자, 그러니까 행정이든 경영이든 모두 다 관료제라는 거죠. 이 관료제는 삼각형 모형이면서 그 안에 나름의 계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신입사원인 거죠. 하위 계층. 그 다음에 뭐 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장, 뭐 이런 식으로 계층이 있고 그들만이 다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리고 하나의 계층 내에서도 여러분 어떻죠? 이게 부서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인사부서, 뭐 재무부서, 기술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죠. 행정학에서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따로따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을 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삼각형 모형이면서 계층제이고 분업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조직 구조를 지닌다는 거죠. 양자 모두 그렇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삼성도 관료제, 국방부도 관료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행정이든 경영이든 협동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시민사회나 시장과 이런 다양한 주체들하고 협동을 했었죠.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기업과 협동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들의 유사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포인트는 어떻다, 여러분? 유사점이 차이점보다 적으니까는 유사점을 빨리 외우자. 이게 선생님의 하나의 지침인 거죠, 여러분. 자, 보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건데, 이제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경영이라는 것은 사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영은 사익이야. 아까 우리 개념 정의에서 봤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현실에서 얘는 뭐 이것만 추구하고 행정은 뭐 공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시험에서 보는 각도이고 이런 편이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라고 나오는데 경영은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고 행정은 효율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포인트로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능률성도 추구는 해. 맞죠? 예, 능률성 추구는 하는데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기 적은 것처럼 형평성 같은 것도 추구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 형평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국민을 골고루 평등하게 대우한다라는 거죠. VIP도 있고 이렇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행정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골고루 평등하게 대한다. 자,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 민주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니까 우리 의견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행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성, 목표의 달성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투명성 등 같은 것도 있다. 여러분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정부한테 정보 공개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정보 나한테 좀 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밀실 행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웃자고 하는 얘기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은 욕을 많이 먹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능률성, 그러니까 아끼기만 해도
잘한다 이러질 않아요, 여러분.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견해만 경청을 해도 행정 잘한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치를 갖다가 다양하게 밸런스 있게 추구했을 때 행정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정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향력의 범위라고 나와요. 행정이 경영보다 영향력의 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은 아까 정책 같은 거 만들어냈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뱃값을 인상을 해요. 뭐 2,500원이었어. 근데 지금 이제 4,500원인가? 그렇게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 국민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3,000원에 팔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영향력의 범위가 전 국가적인 거죠. 그에 반해서 사업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했다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의 영향력의 범위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강제성이라는 건데 아까 제가 담뱃값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담뱃값을 여러분 한번 인상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4,5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제성을 띈다라는 게 행정의 특이한 점이 또 되겠다. 경영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형평성이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 VIP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가치, 형평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죠.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번 돈의 일부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혈세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혈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즉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사회 내의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섭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과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까 행정의 목적은 공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익이라는 거는 사익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경영은 사익을 추구했었어요. 그럼 사익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순이익을 보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공익은 측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성과평가 기준이 좀 애매하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공익을 달성한 게 무엇이다 라고 딱히 규정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고 그거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의 결여. 상대적으로 기업에 비해서 행정은 경쟁이 결여되어 있는 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게 전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스, 아니면 수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경쟁이 상대적으로 경영에 비해서는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요령은 차이점이 경영보다는 좀 더 행정과 경영은 차이점이 좀 더 많아요. 그렇긴 한데 유사점은 아까 봤던 것처럼 몇 개 안 되죠, 여러분? 능률적인 관리 활동이다. 그 다음에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다. 그 다음에 협동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죠. 유사점을 빨리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정치라는 거는 정책 결정을 의미해요. 정책 결정. 어떤 정책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보통 어디서 하죠, 여러분? 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행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능률적인 관리에 치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행정 이원론인가 혹은 정치행정 일원론인가에 따라서 행정이 가끔은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양자의 개념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정치행정 여기 이원론이 나왔어요.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는 행정의 역할은 행정적 기능에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 기능은 뭐다? 능률적인 관리만 잘하는 게 행정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행정은 능률적으로 아껴가지고 집행을 잘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행정 일원론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능률적인 관리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때로는 때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일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은 보통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은 나중에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국가 위기 시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계속해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로부터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부의 정책 결정은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상당히 행정이라는 게 경영과 비슷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공사행정 이론론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약간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행정이라는 거는 행정이고 사행정이라는 건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다 똑같은 놈이야. 행정이든 경영이든 능률적인 관리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행정이라는 게 능률적인 관리만 하는 거라면 경영이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다. 정치와 행정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정도 그림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제가 표를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 그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2x2 표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는 행정은 행정의 역할이 철저하게 효율적인 혹은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하여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됐죠? 네, 그리고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의 역할이 정책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능률적인 관리만 잘하면 돼. 네.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의미는 행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은 정부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은 굳이 행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행정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 친구는 행정이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는 게 포인트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아까 왜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 나라가 바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책 결정을 하긴 하는데 일부의 결정인 거죠. 일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죠, 여러분.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행정부가 다 승인받고 이럴 수는 없으니 일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학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정치와 행정의 관계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 있다.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역할을 할 필요 없어. 행정적인 기능만 잘하면 돼.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을 텍스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초기 행정학을 대표하고 행정관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행정관리설이라는 거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런 걸 대변하는 이론론은 미국의 초기 행정학이고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여기 우드로 윌슨 형님 나왔죠? 아,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우드로 윌슨 형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형님이 행정의 연구, 즉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를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우드로 윌슨 형님이다. 언제?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드로 윌슨 형님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는 행정은 그저 뭐다? 능률적인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원론의 등장 배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등장 배경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면은 윌슨 형님이 왜 행정은 능률적 관리에 치중을 해야 되냐? 이거를 주장했느냐? 그 등장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지금 조금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이 역관주의의 폐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가장 직접적 원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역관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잖아요, 사실은. 역관주의라는 거.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인사행정 제도에서는, 인사행정 파트에서 역관주의를 어차피 배워요. 근데 여기서 간단한 용어 정리만 하겠습니다. 역관주의라는 것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나를 굉장히 열심히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던 정당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친구를 갖다가 야, 너 한 자리 해라.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사행정 제도를 역관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역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포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물건이라는 거죠. 뭐가? 관직이라는 게. 예.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 대선이겠죠. 예.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이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친구한테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을 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셨었죠. 근데 이게 폐해가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역관주의 이제 개념은 봤으니까 폐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행정의 능률성이 좀 떨어진 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정치행정 이원론은 능률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능률적인 관리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역관주의라는 거는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능률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으니 정치행정 이원론이 역관주의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능률성이 선생님이 왜 떨어졌어요? 라고 묻는다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지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성도만 좀 높으면 야, 너 공무원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행정을 할 때 전문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잭슨 대통령이 왜 그런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는 해요. 근데 잭슨 대통령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행정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컨대는 그냥 상식만 있으면은 행정할 수 있는 거야. 굳이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단조로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했던 건 1887년이었죠. 역관주의는 1829년에 도입이 되었죠. 약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진 거지.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행정의 능률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꼭 적어두세요.
행정의 부패가 만연했다 이렇게 올라가요. 선생님 부패는 왜 만연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요거 하나만 더 적고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패라는 건 그렇다 치는데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선생님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거는 한번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진득하게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한테 혼란이 없잖아요. 근데 안정성이 떨어졌다. 자꾸 정책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집행이 되다 말고 집행이 되다 말고. 그러면은 요게 어떤 것들 때문인 거냐라고 하면은 둘 다 4년 임기법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4년 임기법이라는 것은 멀로라는 대통령이 제정한 건데요. 뭐 요 멀로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4년 임기법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4년 임기법이라는 건 뭐였냐면 역관주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에요.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일치시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공무원도 모두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그럼 선생님 부패는 왜 이렇죠? 야, 나는 4년밖에 공무원 못한다. 4년 동안 다 해먹고 나는 나갈 거다. 이런 마인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좀 많아졌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뭐예요? 불편 부당한 행정이라고 하죠. 특정 정당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역관주의의 정의와 그 다음에 폐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관주의 폐해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했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동그라미 이번에 뭐라고 나온 거죠? 윌슨 형님의 행정의 연구라고 나왔죠? 이 행정의 연구라는 이 글에서 처음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하신 거예요. 요때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한 거예요. 역관주의는 능률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 삼으신 거죠. 자, 그래서 1887년이었는데 이때부터 미국 행정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한 요때부터 미국 행정학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이 대학교 있죠?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학부를 언제 졸업했는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여러분들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선생님도 그 학부에 처음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막 공부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1학년이 되고 나서 맨 처음 이제 행정학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접했던 이 학자분이죠. 그게 이제 윌슨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처음 배웠겠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미국 행정학이 시작돼요. 그래서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을 꼭 하세요. 윌슨 형님은 행정학의 누구다? 아버지다. 이때부터 미국 행정학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다른 나라 행정학도 있나요? 다른 나라 행정학도 있긴 해요. 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행정학이라는 것은 미국 행정학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학의 시작을 알렸던 윌슨 형님이 중요해졌던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행정국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가 단조롭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전문성이 중요해지는데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한 이상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능률성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은 능률성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률성을 극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학적 관리론 등 경영학의 이론을 좀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경영과
행정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이론인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도 받아들인다.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은 어차피 나중에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능률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능률성이 최고로 중요하다. 네, 능률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가성비를 매우 중시하는 이론이 과학적인 관리론이라는 거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딱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 등장 배경 배웠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리고 이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윌슨 형님이다. 언제? 1887년. 그래서 행정학은 100년밖에 안 됐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부터 배우는 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이 정치행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은 행정이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치적 기능은 뭐였어요, 여러분? 정책 결정이죠. 때에 따라선 정책 결정을 행정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정치행정 1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념 및 특징이다. 그래서 보면은 행정이 법령이나 정책의 관리 집행 기능은 물론 여러분 결정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관리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능률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들도 추구하고 있게 되는 게 어떤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결정과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네.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통치기능설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통치기능설은 되게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통치기능설이 곧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통치기능이 뭔가요? 이러면은 통치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면 통치기능이에요. 아까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것 자체가 능률적인 관리를 행정이 해야 되고 결정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정치행정 이론론이었으니까 그러면 통치기능도 이거 두 개를 합친 개념이라면 정치행정 이론론과 통치기능설은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통치기능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디목과 애플비라는 형님이다. 여러분, 요 학자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때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능률성, 단순한 능률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률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가성비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행정이라는 거는 목적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목적성, 조직 내에 인간을 갖다가 너무 부품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능률성만 극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는 인간적인 능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인간적인 능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인간 존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능률이라는 거는 기계적 능률, 그러니까 가성비를 조직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거를 추구했었다. 기존의 능률성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정치행정 이원론을 배웠어요. 네. 그 다음에 정치행정 1원론을 배운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얘는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해요. 제 말 맞죠? 이 능률성을 매우 강조.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거는 능률적인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 결정도 행정부가 담당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통치기능설이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치기능설 누가 주장했다더라? 뒷목이랑
애플비더라. 이렇게. 이런 식의 정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혼론 능률적인 관리를 중시하는데 이건 윌슨 형님이 행정의 연구 1887년에 요걸 주장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친구 정치행정 이혼론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능률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기계적 능률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성비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성비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능률성 개념이죠. 근데 통치기능설 같은 경우 혹은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이거 갖다가 사회적인 능률성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사회적인 능률이라는 건 뭐다? 목적도 고려해야 되고 조직 내 인간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상대적인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을 조직 상황에 따라 적용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뭐 장황하게 적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이렇게 요약하는 식으로 짤막하게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적으면서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등장 배경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의 등장 배경은 뭐 세계대공황,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점인데 뭐 1945년이죠. 여러분 연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대공황이라는 건 1930년대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론론이라는 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정부가 어떻게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하냐. 나라가 바쁘다 보면은 일부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라가 바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정치행정 이론론의 등장 배경은 언제다 여러분?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짤막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 정치행정 새 이혼론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정치행정 이혼론하고 정치행정 새 이혼론과의 간단한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네. 시험의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정치행정 이혼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새 이혼론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좀 천천히 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만 잡을게요. 일단 여러분 허버트 사이먼 형님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새 이혼론 얘기를 떠나서 사이먼 형님 자체가 워낙 학자, 석학이세요. 유명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여러분. 허버트 사이먼 형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이먼 형님이 1945년에 이때 행정 행태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세요. 요거를 갖다가 행태주의 이렇게 표현도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태주의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아,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행태주의라는 거를 만들었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행정 새 이혼론과 정치행정 이혼론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정치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인정한다라는 포인트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그걸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행정학의 연구 대상을 가치와 사실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었죠. 정책 결정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능률적인 관리라는 게 있다. 네,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 정책 결정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사이먼 형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걸 가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치의 영역.
그럼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일종의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것과 능률적인 관리, 요걸 갖다가 사실의 영역. 요렇게 정했어요. 그럼 능률적인 관리는 사실의 영역이다. 선생님, 사실의 영역은 뭔가요? 이거 자, 보세요. 검증 가능한 영역이에요.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행정학의 연구 분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적인 부분, 방향성을 규정하는 부분과 검증 가능한 영역으로 나눴을 때 사이먼 형님은 어느 쪽을 연구를 하자? 능률적인 관리, 즉 혹은 사실의 분야, 검증 가능한 영역만 행정학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먼 형님은 이쪽 부분을 연구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가치의 영역,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기준하는 정책 결정 부분은 왜 행정학이 연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사이먼 형님은 검증 가능한 부분을 연구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주관적인 부분은 연구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정부가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딱 이런 게 정의로운 정부다라고 객관적인 지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이먼 형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사실적인 부분 혹은 능률적인 관리의 측면과 관련된 부분들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능률적인 관리인지는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아꼈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정도 포인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 이원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 이원론에서는 사이먼 형님이라는 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이먼 형님은 행태주의라는 거를 주장하셨고,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기능이나 그쪽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행정학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할 필요는 없고, 연구할 때는 행정적인 기능에만 우리가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검증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정치행정 새이론론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행정 새이론론이라는 거는 아까 배웠던 정치행정 이론론과의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게 그냥 포인트가 돼요. 자, 보시면 행정이 정치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론론보다 적극적인 의무로서 입법부는 형식적인 존재다.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정권과 유사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행정부가 입법부가 별로 의미가 없었잖아요. 행정부가 대다수의 결정을, 정책 결정을 다 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여러분. 근데 아까 이론론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중요한 결정은 의회가 하는 거였죠. 일부 결정은 의회가 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론론, 새 이론론은 달라요. 행정부가 거의 그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결정까지. 그래서 이 정치행정 새 이론론 같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행정 우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부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차이점이 되겠다. 내용을 보시면은 요 정치행정 새 이론론을 발전행정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걸 설명한 게 발전행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행정론 이퀄 정치행정 새 이론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대단히 강조한 게 바로 정치행정 새 이론론 관점이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새 이원론과 새 이론론을 배웠어요. 이 네 가지 개념만 주지하시면은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여러분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라는 말을 쓸게요. 혹은 선생님이 뭐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거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참고하라는 거는 여러분 천천히 공부를 하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행정학은 그 범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빨리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라고 적은 거는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되 공부는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하셔도 좋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로젠블룸이라는 형님이 있어요. 로젠블룸이라는 형님이 행정의 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게 로젠블룸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그래서 로젠블룸 형님은 행정의 정의를 세 가지 접근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행정이라는 거는 관리적 접근에 따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정치행정 이원론이 곧 관리적 접근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적어볼까요? 행정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능률적인 관리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관리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정치적 접근이다. 그럼 요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이라는 거는 능률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하지만 뭣도 해야 된다? 정책 결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정치적 접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접근이라는 거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해주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게 행정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젠블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행정을 제각기 한번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로젠블룸 접근은 여러분 어떻다?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기출빈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2강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짤막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의 개념으로부터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차이점은 좀 많고 유사점은 좀 적다. 유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로 넘어가서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세 이원론, 정치행정 세 이론론 이렇게 네 가지 개념 배웠어요.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일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젠블룸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